반갑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냥 지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중요한 시간적인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생일이 있고, 육식갑자가 있고, 올해가 건국,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연스럽게 혹은 확신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법치를 운영하고 또 그 70년의 역사 속에서 번영과 기적을 만들어내고 세계 핵심 국가로 발돋움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1년 반 전부터 대한민국은 전부 원점으로 돌아갔고 민주주의를 투표를 역이용한 이번에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정치학적으로 보면은 주권에 대한 강도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험이었어요. 아무도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어떤 계기가 되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러면서 마치 대의제나 대통령이 하찮은 것으로 개개인의 촛불을 든 사람이 신성한 것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걸 빌미로 대한민국 체제를 사실은 탄핵한 겁니다. 집권하고 난 뒤부터 모든 정책과 그 사람들의 노선은 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하나하나 퍼즐같이 지금 빼내는 작업, 해체하는 작업들을 급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사실은 드루킹 사건은 심리적인,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구지부식간에 아무도 모르면서 사람들, 투표자, 주권의 가장 중요한 행위인 투표 행위를 영혼을 빼앗아서 테러식으로 전격적으로 집권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권과 무관, 그 테러 행위, 드루킹 사건과 무관하지 않는 이 정치 세력과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 문제에 관련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가의 대통령, 리더가 아니라 정치학자로는 나는 대한민국의 파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여기 계신, 오늘 오신 귀중한, 사실은 국회의원의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머슴이, 국민, 주권자의 머슴이 되라고 뽑아준 의원들, 그 다음에 우리 박관영 의장님, 부의장님 다 오셨는데, 그런 중요한 날이라서, 사실은 이 정부가 소위 정통성을 잡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건국 50주년, 그 다음에 건국 55주년을 두 분 다 기본적으로 그 해에 성대하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이 된 민주공화국, 자유민주공화국을 기념했습니다. 근데 지금 과분한 탓인지 저는 우리 정부에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하기는커녕 작년에 이미 집권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3일 저 멀리 중국에 임시정부에서부터 기원한다 라고 선언하고 내년에 성대한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모습이 가장 건방지고 가장 있어서는 안 될 발상을 했고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정치학자인 저로서는 더 이상 나의 실존이 지금 위해받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우리 자유민주국민연합에서 이 문제는 건국절을 하자라고 하는 건국을 하자라고 하는 정치적인 투쟁보다는 1948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과정을 정말 본질적인 중요한 과정을 거쳐서 완결된 국가로 성립된가를 성찰을 해보면 바로 5월 10일 영국은 800년
사망선은 한 300년 가까이 투정과 피와 이런 걸로 만들어진 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통치체제를 만드는 국민들한테 주권을 부여했고, 그로부터 모든 게 다 기원해서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제가 그냥 함축적으로 백성 혹은 안정기 시민이, 한국 시민이 국민이 된 날이다. 근데 이 정도는 사람이 잘못해서 국민의 의미를 지우려고 그러고, 국민의 의미를 지운다는 건 전자성을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회의, 그 다음에 5월 30일 개원은 아마 국회에서 행사를 할 거라 보고, 7.17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해서 대통령안, 뭐 저쪽 세력의 여러 가지 팀들이 만들어서 나왔는데 완전히 숨겨진 체제 교체 아닙니다. 우리가 재헌헌법 만들 때 뭐 헌법학자도 계시지만은 모든 헌법은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의 내재적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서 자칭 촛불혁명을 빌어와서 하는데, 그거는 우리 각성된 국민이 한번 당했지만은 새로이 재출발하는 기분에서 그 각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백성이 국민된 날로 했고, 내가 오늘 언론인한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젊은 조평세 고대 트러스트 포럼 대표가 아침에 대자보를 만들었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가 대자보를 써야 되는 이런 이상한 나라가 됐는데, 어쨌든 백성이 국민된 날, 가장 함축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만 널리걸 해주고, 그게 대한 구체적인 가장 정당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국민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와 국가가 얼마나 정통한 레지스턴시, 정당성에 기반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태풍이 불어도 어떤 업무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견고히 하는데 하나의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토론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 번 이 50 선거가 단순히 투표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헌법학적인 의미, 헌정학적인 의미, 헌법이 아니라 헌정과 정치가 합해서 헌정학적인 의미를 우리 배보인 변호사님 말씀하시고, 배보인 변호사님은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의 순간에 있었고 그걸 막지 못한 회안을 조선일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탄핵이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인 헌법학적으로나 헌정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걸 말씀을 하셨고, 아시는 분을 아실 겁니다. 배보인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직전까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관장을 하셨습니다. 철저한 자유공화 민주주의자시고 정치 사와 정치 사상을 하는데 50선거의 정치학적인 의미를 주권이라 국민이 주인되는 것이 어떤 정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 교수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뭐 우리가 자화자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노력과 또 어떤 기준으로 탄생을 했느냐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밝혀주실 원광대 이주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인호 선생님 좀 빌어주십시오. 제가 익스큐즈를 하는 노자봉 대통령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급합스럽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중견 학자들과 또 젊은 이들의 오늘 토론의 마지막에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파이널 리마크를 우리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이인호 교수님께서 원로 역사학자로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이인호 교수님한테 박수. 그리고 이게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개인의 능력과 신분과 그 다음에 학식 그걸 다 떠나서 태어나면은 갖게 되는 생명의 권리가 성인이 되면서 자기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때 만들어주는 가장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아주 황당하고 암울한 시기에 트루스 포럼이라고 해서 뭐가 진리라고 하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나섰는데 서울대 트루스 포럼 대표 김원구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가 이걸 시작을 했고 또 같이 합세해서 고대의 조평세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저기 한 10에서 15분 정도로 하시고 논평은 한 10분 정도로 해가지고 하십시오. 제가 사회가 소도가 좀 길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 저기 이 변호사님. 네. 네. 저는 50 선거의 헌법학적인 측면과 국제법적 측면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의미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우리 문제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50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이 총선거는 대한민국 수립에 있어서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 그 제헌국회라고 합니다만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제헌국회, 제헌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헌법에서 국가론이라고 하면은 국가론에서는 국가의 구성 요소로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권이고, 하나는 영토고, 하나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 국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의 입헌주의 헌법, 입헌주의 국가라고 할 때에 그때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또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전제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선거는 국민의 보통 자유평등 민주선거로 선출된 대표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고 그 제헌국회에서 7월 17일 날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헌법에 따라서 제헌된 제헌헌법에 따라서 그해 8월 15일에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수립된 것입니다. 이로써 입헌 군주국이었던 대한제국, 그리고 조선 말기에 고종이 1897년에 선포한 대한제국, 그리고 1910년에 한일 국치일이 되기까지 대한제국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50 선거의 의미는 바로 대한민국 수립이 완성되었다는 48년 정부 수립으로 인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이 헌법적으로 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통을 개성하고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된 때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는 네 가지 관점에서 성립될 수 없는 입론입니다. 헌법적인, 법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당시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구성 요소의 중에 하나인 주권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요소, 국가의 구성요소 하나가 결여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헌주의에 헌법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 헌법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몇 차례 개정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을 하려고 하면 그 전제가 되는 것이 국민이 헌법 제정 절차에 참여해야 됩니다. 실제로.
참여해서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로는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헌법 제정에, 임시정부 헌법 제정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대한제국의, 우리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것인데, 수립되는 것인데, 대한제국의 그 국채라고 하는 것은 대한제국 때 당시에 그 헌법 형식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입헌군주국이었습니다. 입헌군주국. 그것은 말하자면 주권은 군주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헌군주국이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임시정부에서도 국채가 민주공화정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1925년에 임시정부 헌법 개정으로 인해서 처음에 대통령제에서 내각제 형식으로 이제 규정을 바꿨습니다만 어쨌든 그 국채를 입헌군주국에서 민주공화국채로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건 무슨 소리냐면 주권이 군주에게 있던 것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국민 전체가 입헌군주국에서는 군주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군주가 헌법 제정하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으로 한다는 것은 국채가 정체가 대한민국은 그 민주공화국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성립하는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가 모두 선출해서 모든 국민 모두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헌법 제정 절차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걸 헌법 제정을 통해서 수립이 돼야만 대한민국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절차를 갖추지 않는 것은 핵심적인 구성 요소를 결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그만으로는 헌법 규정이 제정됐다고 볼 수 없고 민주공화국의 온전한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임시정부의 헌법이 대한민국이 건립된다고 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보면 물론 슬픈 현실이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나라로서 국제법 주체로서 인정받지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전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패망국 일본이 식민지 국가였던 우리가 그 전후 처리에 있어서 또 우리의 독립 문제에 있어서 미국, 영국 등의 서방 자유국가들뿐만 아니라 소련, 중국 등 공산국가들 사이에서도 국제법 주체의 국가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시점은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1948년 12월 12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인정받기까지 국제법 주체로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전에 현행 헌법전에 보면 명시적으로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고 그 이후에 1952년 7월 7일 1차 개정으로부터 1987년 현행헌법 10월 29일 9차 개정까지 헌법 개정의 연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 조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헌법이 대한민국의 재헌헌법임은 헌법학계를 비롯하여 공법학계의 그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전혀 이론이 없습니다. 따라서 1919년 대한민국의 건국론의 입장은 일제감정기에 있어서도 주권 회복을 위한 임시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언정 법적인 측면에서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 헌법 전문에서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3.1 문구를 보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라고 되어 있지 대한민국 수립했다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9년 건국론의 논자들 입장 중에 논거로는 또 하나는 재헌헌법 전문에 또 보면 명백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취지가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계승한다는 말이 아니고 수립됐다는 말이고 그렇게 한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이제 민주독립국가로 전함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역사적인 관점에서 물론 말씀하시겠지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로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대한민국 건국 수립 후에도 연호를 사용하실 때는 그 30년이라고 그 간보에 그렇게 쓰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의미죠. 역사적인 의미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그것이 법적인 의미에서 대한민국 수립은 엄연하게 그때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헌법적인 의미에서 대한민국 수립이 어떻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50선거의 의미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국제법적으로 50선거는 어떤 의미를 가졌냐?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됨에 따라서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에 한국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서 파견된 유엔 임시위원회의 선거 감시하에 실시된 총선거로서 그에 따라서 수립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이 국제법으로 승인되는 전제가 되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로 인해서 헌법을 만들고 국가를 구성하고 해서 그것이 승인된 전제가 되는 선거라는 국제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역사적으로 아시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국제법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직접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917년 11월 14일 한국 독립 문제에 관한 유엔 총회의 결의안입니다. 그것은 찬성 43표 기권 6표로 선포된 결의안입니다. 이거에 기반을 두고 한국의 독립 문제를 해결하며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유엔이 위원단을 만듭니다. 그것은 오스트리아, 캐나다, 중국, 그 당시에는 중화민국이죠.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각 대륙의 한 나라씩 대표 나라를 한 나라에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대표로 해서 선거 감시와 자문을 위한 임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그 우크라이나는 당시에 소련 그 위성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여했다가 나중에 불참을 하게 됩니다만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임시위원회에 해서 한국의 선거와 관련해서 실제로 파견돼서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의하는 내용 중에 중요 부분은 아시는 것지만 다시 한번 그 결의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짚어 보면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시위원회의 선거 감시와 자문하에 인구 비례에 의해 재헌국회를 구성할 대표자를 선출할 총선거를 늦어도 1948년 5월 31일까지 실시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총선 후에 되도록이면 국회를 수립해서 정부를 수립할 것을 다시 권고하고 정부 수립에는 곧바로 국방 병력을 구성함과 동시에 남북한 지역에서 있는 방위병 기능을 담당하던 그동안의 모든 병력을 해산하며 가능한 90년에 남북한 모두 점령 권력을 전부 완전히 철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들 임시위원회에서 전부 지원하고 감시하에 추진하도록 결의를 합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유엔 총회에서 이것이 결의가 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감시위원단이 파견돼서 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당시 소련 점령하에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을 기준해서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5월 10일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수립된 이후에 헌법을 수립하고 말씀드리는 후에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다시 한국의 독립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다시 가결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을 승인하는 그런 결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결의 내용에 보면 그 한국의 이 통일 목적이 아직 그
성취되지 못하였음을 유념하기라고 하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거기에는 한국인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것이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라고 했습니다. 다수가 의해서 선출했다라는 것이 유엔 총회 결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은 This is the only government in Korea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88년 12월 12일에 선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 선거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그것이 국제 유엔에서 승인을 받은 의미가 있는 거라는 것을 국제법적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와 같은 거와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는 헌법 문제나 국제법적인 문제를 풀어나고 해결하는 데서는 이것을 기반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핵심적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물론 선거의 의미를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어떤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우리 헌법 조항에 보면 제 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헌법상의 영토조항 3조의 영토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은 재헌헌법 때부터 규정되어 있던 조항입니다. 영토조항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토조항은 일반적으로 이 영토조항의 의미에 대해서 재헌헌법을 기초하신 유진호 선생께서 그것을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원래 단일 국가에서는 영토라는 것은 단일 국가에 있어서는 연방 국가가 아니고 단일 국가에 있어서는 영토가 명백할 때는 영토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영토조항을 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결코 남한에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전체에 시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당시에 재헌국회 박관영 의장님처럼 의장이었습니다.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그때 재헌헌법을 만들면서 재헌헌법을 그 당시에는 국가 원수가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대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재헌헌법을 공표하시면서 공포사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때 우리가 한 번 더 이북 동포에게 눈물로서 고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아프고 쓰라린 중에도 좀 더 인내해서 하루바삐 기회를 열어 남북이 동일 공작으로 이 헌법의 보호를 동일히 받으며 이 헌법에 대한 직책을 우리가 다 같이 분담해서 자유활동의 부강증정을 같이 누리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도합니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형식의 헌법을 완전 헌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헌법 조항은 북한의 지역에도 미칩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역대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이거는 미수복 지구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헌법을 해석해 왔고 그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입니다. 우리 헌법 4조에 보면 그러면 통일 문제, 요즘에 있어서 통일 문제가 긴급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4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족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느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왜 헌법 기초안부터 재헌헌법부터 계속 주석적으로 있었던 우리의 헌법의 근본 이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인민민주주의, 공산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데 핵심적인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 기본이 바로 유엔에서도 국가로 승인된 거기에 기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2000년에 헌법재판소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구조 사망의 위헌 소원과 관련해서 유권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통일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헌법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그 대통령이나 국회나 물론 대통령이 추진을 하고 집행권 대통령이 추진을 하겠죠. 근데 이런 기반을 헌법적인 원칙과 기반에 따라서 입각하여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5쪽에 첨부로 둔 것은 유엔이 그러면 어떤 의미냐 우리에 있어서 지금 조금만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와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휴전선은 유엔군 관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침공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전이 됐습니다. 그때 유엔군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첨부에 있습니다. 유엔군이 왜 참전했는지 거기에 유엔 결의로 참전을 했습니다. 유엔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은 그거는 사실은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어서 이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걸 가지고 정책을 펴나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 부분 인용을 다시 하는데요. 유교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은 1950년 10월 7일 총회 결의로 북한의 침공을 국제법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독립 문제에 관한 유엔 총회의 그간의 수차례에 걸친 결의의 본질적인 목적은 한국의 통일에 있고 독립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침공을 격퇴하고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유엔 회원국은 대한민국에 가능한 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서 참전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1951년 2월 1일 다시 총회 결의로 한국전쟁에 중공군, 지금 중국은 이어져 있습니다만 중공군의 군사 개입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유엔 결의로. 그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조치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휴전협정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요. 유엔군이 협정의 당사자입니다. 물론 중국도 있고 지금 북한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대한민국은 당사자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 총회 결의를 9월 17일 날 그런데 9월 17일 날 1991년 그 이후에 91년 9월 17일 날 총회 결의로 대한민국과 북한을 유엔의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동시 회원국으로 가입됐다고 해서 이것이 종전의 합법정부나 이것을 수정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도 아무 문구가 유엔 총회 결의에 그런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달리 해석하는데 그것은 전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달리 해서 그 당시에 유엔군은 유엔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교섭단체도 주체로 인정을 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해서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법적으로, 헌법적으로 그것이 용인된 거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해석으로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도 유엔 가입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북한이 반국가 단체가 아닌 것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해서 1998년에 대법원도 말이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통일협의와 관련 문제, 제가 아까 2000년에 소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그때 당국 간의 합의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이 아니라 국내 문제, 특수관계에 있는 통일을 위한 특수관계에 있는 헌법 4조의 통일정책에 따라 관계에 있는 것에 의해서 맺어진 신사협정에 국내적인 효력만 있는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유엔에서 최근에 2016년 12월 19일과 2017년 9월 11일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2016년 12월 19일 총회결의는 그 북한의 인권 사항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하는 권고 결의를 내립니다. 2017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6차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로서 유엔 차원에서 제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되어 있다는 말은 회원국이 있었지만 국제법의 총회 그 규약을 지금 북한이 어기고 있는 현실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의 하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이나 이것은 지금 유엔의 당사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간이 지금 설사 우리 지금 당국과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 미국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엔과 되어 있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면서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기본을 가지고 헌법적인 의미와 국제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고, 따라서 앞으로 홍익 문제에 있어서는 유엔도 사실은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사회를 하면 항상 시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 코멘트 안 하고 우리 임명주 교수한테 50선거의 정치학적인 의미를 발표하도록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성신여자대학교의 김용직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의미 깊은 50 총선거를 기념하고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 발표를 아껴주셔서 참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 주제에 관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책을 쓰려고 준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을 쓰려고 했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 과정이 워낙 국제 정치적인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좀 전문 서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발표는 제가 연구하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 발표를 또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쓰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생각한 것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20페이지 정도의 글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내년 정도의 책으로 제가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갈 것은 넘어가면서 주로 뒷부분에 오늘 우리의 공통적인 주제 국민이 탄생하는 그 총선의 의미를 뒷부분에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예. 먼저 50 총선의 그 의미를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기 참 힘들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기적으로 치르는 그 총선하고는 전혀 다른 선거죠. 예. 이것은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키는 그런 대혁명의 마지막 완결적인 그런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혁명이냐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탄생된 그 전체 그 과정을 공화주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예. 공화주의 혹은 공화민족주의 혁명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예. 거기에는 민족주의 사상과 공화주의 사상이 두 개가 이제 결합을 해서 우리가 근대적인 공화정 국가를 우리 민족의 국가로 탄생시키는 그런 독립운동 과정이 다 배후에 있습니다. 예. 아까 발표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냐 19년이냐 최근에 그런 논쟁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과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1919년은 이제 공화민족주의 혁명이 일어난 첫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 공화민족주의 혁명은 30년이 필요한 장기 혁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3.1운동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는 점에서 또 3.1운동 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신에서는 패시브 레볼루션,
소극적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을 선언했지만 사실은 청와의 형태도 굉장히 고려를 했기 때문에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됐죠. 예. 어쨌든 그 근원은 1919년에서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가 있고요. 1948년에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 30년 사이에 어떤 단계를 거쳤느냐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50총선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발표가 좀 길어졌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3가지 단계를 거쳤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 단계는 일제 통치 기간이죠. 예. 강점 기간인데 그 기간 중에 국제 정치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 국제적인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승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토를 실효적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실효적 통치의 어떤 그 결정적인 증거들이 부족하다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독립운동의 그 모체가 되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초대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이 돼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Republic of Korea라고 하는 새로운 공화정이 탄생했다는 것을 계속 알렸습니다. 예. 그것을 사실 10년, 20년, 거의 30년 동안 알렸는데 문제는 국제적인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승인은 세계적인 사례를 봤을 때 독립운동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승인이 될 수 있는 국제적인 기회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국제적인 기회는 주로 세계적인 전쟁을 통한 커다란 국가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시기죠. 예.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독립운동의 이제 중요한 해가 되고요. 또 그 이전에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는 그 진주만 사건이 발생한 그 해가 우리의 독립운동이 다시 강력하게 재개되는 그런 중요한 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계기를 맞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승만과 김구 또 조소왕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는 독립운동이 다시 가동이 돼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국가를 이루기까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역사적인 연구를 해보면은 이승만의 그 대통령이 된 것은 이승만이 그 이전 시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도 독립운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 해방 이후에도 국가를 세우는 중요한 일에 많은 국민들이, 많은 한국인들이 지지를 보냈고 그 지지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공화주의 국가 형성은 제 글에서는요 그런 시기를 좀 다루기 위해서 2장, 3장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48년 50총선거는 혁명의 마지막 장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혁명을 어떻게 이제 정의를 내리냐 했을 때 가장 고전적인 혁명의 정의는 국가의 형태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예. 국가의 형태. 다시 말하면 왕정이 공화정으로 바뀌는 것이 혁명입니다. 바로 우리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것이죠. 그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대한제국은 1910년에 사라졌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은 1948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혁명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혁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이 혁명적인 위기가 오고 그 위기에서 독립을 하기 위한 민족 지도자들의 활동이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것이죠. 예. 이승만의 경우에 해방 이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해는 1946년입니다. 예.
1946년 6월 3일 날 이승만은 새로운 자율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이제 자기의 정부 수립,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정업 발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예. 이것은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추구하던 국제 협력에 의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죠. 예. 반탁운동의 연장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김구와 이승만 또 우익계가 중심이 됐던 반탁운동이 이제는 국가 형성의 단계로 선포가 되는 것을 바로 정치권에서는 최초로 이승만 박사가 하신 것입니다. 예. 이것이 무슨 분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는 단독 정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자율정부, 영어로 self-government입니다. 예. 그것을 이승만 박사는 이미 20년 전, 30년 전에도 썼습니다. self-government가 만들어졌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정부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죠. 자율정부라고 하는 것이요. 예. 그래서 자율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족 통일 본부를 설치한다 해서 통일 본부를 설치해가지고 이것이 결코 남한만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것을 당시에 소련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반대를 했는데 우리는 그 반대한 사실을 그 이면에 있는 역사적인 그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결국은 이승만의 이런 발표는 미국이나 소련의 그동안의 협력이 실패로 돌아간 그런 미소공동위원회 1차 결렬과 더불어서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발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일반 한국인들은 굉장히 불안해했었거든요. 미국과 소련이 협력을 한다고 했는데 실패를 했으니 어떡하느냐. 그 시기적절하게 이승만 박사는 우리가 먼저 우리 힘으로 국가를 만들자, 자율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주장을 한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독립운동가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물론 이제 하지 미군정 사령관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반대를 했어요. 왜 미국 자기가 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승만 박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고유한 권리다. 그것이 이제 이승만 박사와 독립운동가들이 그동안 인정했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미군정에 있는 관료들은 사실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는 미국 워싱턴으로 가서 워싱턴에서 다시 이제 외교를 했던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1947년 1월 달에 6개 조항이라고 하는 우리의 독립을 요구하는 조항을 발표하고 그것을 미국 국무성 관리에게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예. 그것이 제가 이제 발표한 제 글의 11번 각주에 나오는 6개 항목입니다. 예. 한국 자율정부 수립안의 골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머리를 치는 것이죠. 역시 이승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미국이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소련하고 협력을 해서 뭐가 가능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승만은 그게 실패할 거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을 비롯한 새로 임명된 마샬 국무장관 이런 분들이 이승만의 제안을 상당히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검토했을 겁니다. 검토해서 몇 달 후에 한 3월 달이니까요. 불과 몇 달 안 되죠. 그죠? 1월, 2월, 2달 후인 3월 13일에 트루만 독트린이 이제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 트루만 독트린은 당시에 미국 정책이 이제 소련과 대결로 가는 봉쇄 정책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건 역사에 아주 남는 그런 결정이고 그 결정이 미국과 세계를 살리는 결정이죠. 예. 이승만 대통령은 그 결정을 보고 바로 편지를 써서 트루만 대통령에 보냅니다. 당신의 그 용기 있는 결정에 찬사를 보낸다고. 예. 이와 같은 이승만의 탁월한 국제정치를 꿰뚫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손색 없는 모든 그 준비된 그 리더십이 이제 우리의 국가 형성에
근원적인 힘이었죠. 또 이승만의 이런 운동은 사상적으로 공화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당시에 이승만뿐 아니라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공유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협력과 연대를 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공화주의는 이제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승만과 서재필 중심의 공화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상해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이제 상해 임시정부 쪽에 이제 그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북경이나 상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믿었던 공화주의 계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계열들이 서로 합류해서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화정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에는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편성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948년 5월 달에 총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총선거의 의미를 정치 사상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 총선거의 의미는 정치 사상적으로는 두 가지의 계약을 얘기합니다. 사회계약론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그 구성원들끼리의 계약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여기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합의와 계약. 이것은 뭡니까? 투표의 참가율이 보여주는 겁니다. 투표의 참가율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많은 구성원들이 합의하느냐. 우리는 95.5%라고 하는 압도적인 그 참가율을 보여줬죠. 유권자들의 그 투표율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거의 완벽한 그런 국민 주권이 이제 만들어진 그런 국민이 탄생한 첫 번째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누가 당선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투표하는 행위가 새로운 국민을 탄생시킨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그 이후에 국민이 위임하는 새로운 국가 지도자와 국가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정부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정부 계약. 그래서 사회 계약은 이런 두 가지의 계약이 그 내부적으로 진행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50선거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성공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고 50선거 이후에 이승만은 국회의장이 돼서 불과 5주 만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을 아주 신속하게 제정합니다. 예. 이것은 이미 30년 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민족이 그와 같은 헌법을 제정할 능력이 있었는데 이것을 과거에 영국이나 식민지 제국을 갖고 있었던 나라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신탁 통치를 맡기려고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는데 그 신탁 통치안과 싸워서 쟁취해서 얻은 것이 이제 50 총선거고 1919년에 혁명이 완성된 것이 바로 48년입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1919년의 의미는 건국이 아닙니다. 건국이 아니고 그것은 건국의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출발이고 그 정통성의 근원이 되는 바로 상해 임시정부와 한성 임시정부의 그 탄생 그것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1919년을 강조하신 것이지 대한민국 건국은 분명히 세계사적으로 1948년에 된 것이고 근원적인 사건은 바로 5월달에 있었고 그것을 식으로 한 것은 8월달에 이제 광복 기념, 독립 기념, 또 건국 기념의 행사로서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말씀 빠르지 않게 골자만 해서 빠지네. 예, 반갑습니다. 예. 몇 분 할까요? 예, 지금 11시 50분인데 가급적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2회에 정년퇴임을 해가지고 연구실이 빠져버렸습니다. 연구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페이퍼가 지금 제가 보니까 최악의 페이퍼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다 못해서 한 2장을 요약해가지고 좀 두서없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이 학술지 고상한 이야기 들어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국이 예? 그래서 거두절미해가지고 두서없이만 이야기 하랍니다. 예, 양해 좀 해주시고요. 예, 예. 지금 건국이 70주년인데 지금 북한도 지금 우리나라도 70살이고 북한도 70살이고 됩니다. 소련이 망한 게 74살은 망했거든요. 근데 올해 정세를 보니까 70 넘어가면은 나이도
저도 70 다 돼가는데 죽음을 걱정하게 되는 나이가 됩니다. 근데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70 넘으면은 이 약도 먹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망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 보니까 남쪽이나 북쪽이나 누구 한쪽은 망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쟁은 남쪽이 적화되느냐, 북한이 이스라엘이라든가 트럼프의 압박을 받아서 붕괴되느냐, 누가 빨리 망하느냐 경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가 빨리 안 망하려고 여기 모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현실을 우리가 더 잘 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지, 과거에 뭐 건국이 어쩌고저쩌고 19년 됐느냐, 뭐 48년 건국이냐, 그거 싸움받지 하려고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웨폰, 무기가 되지 않으면 역사 공부는 때려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소 대립이 이 격렬하게 대립되는 냉전 체제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건국이 됐거든요. 근데 45년부터 47년 사이에는 냉전이 이제 심화되고 47년, 48년부터 복귀가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소련 공산주의는 절대 타협해서 안 된다 하고 계속 강조를 하다가 미국이 주저주저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지 중장이 45년부터 48년 사이에 이제 군정을 맡았는데, 말하자면 군발이지요. 이 군인들 전투만 했지, 정치학이라든가 이런 정치학이라든가 이런 공산주의 문제에 아주 그 무능함이었어요. 그때는 메가드라든가, 메가드는 일본에 있었고, 또 중국에 파견 리포트한 그 외도마이 중장 같은 거는 공산주의를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하필이면 공산주의 문제에 꽝인 하지 중장이 왔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우리나라의 그 미군적인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하필이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우리나라가 이 세계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선택하게 됐는데, 이거는 국민들은 모를 때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군계 일학으로 이승만 박사, 그리고 소수의 기독교인들, 또 북한에 내려온 탈북자들, 반공주의자들이 이건 안 됩니다. 공산주의도 안 됩니다. 사회주의도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가야 됩니다. 하는 소수 엘리트 계급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가지고, 동의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이런 사람들 46년 이상 독재를 했지 않습니까? 교도민주주의. 이거 자유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리고 체코라든가 헝가리.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만 48년 건국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자 했던 것이고, 그때는 소수민족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모를 때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 선각자들이 이 체제를 선택했다. 이것이 역사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점인데, 지금 광화문 내거리에 어디든지 이승만 박사 동상 하나도 없고 엉뚱한 500년 전에 세종대왕 동상만 있죠. 그 다음에 또 집회는 김구 집회? 10만짜리 김구 집회가 나온다 그럽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근데 자, 그런데 이 48년에 우리가 1월 달에 임시위원장이 왔고, 그때 의장이 명언이었지 않습니까? 이거 삼성선 가보니까 소원에서 이거 못 오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이제 그 위원장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때 국민소득이라고 할 것 같죠. 우리나라가 지금 최악의 그 빈곤 국가였는데 북한보다 못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위원장 국가들 중에 중진한방입니다. 특히 캐나다라든가 호주 같은 나라들, 지금은 우리나라 사이가 아주 좋지만은, 이거 투표하지 말고 그냥 선거 보고 출사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하고 여러분 애국신 모윤숙 있지 않습니까? 모윤숙이요. 6.25 때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그 시 쓰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분 둘이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명언의 의장이니까 명언이 약간 좀 통닭 삼듯이 막 삼았어요. 조금 삼았는데
이거 우리가 바디 디플로마시라고 모윤숙 여사의 시와 애국심으로 매논 의장을 푹 달걀 삶듯이 구워 삶았습니다. 그래서 매논이 자서전에는 내가 두뇌가 아니라 감성으로 심장으로 움직인 것은 바로 이 한국 문제였다. 그래서 이 남한만이라도 단독으로 해야 된다. 선거를 해야 되겠다. 이승만 박사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다. 물론 이제 모윤숙 여사가 얼마나 구워 삶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유엔 총회가 의장의 말을 듣고 남한만의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50선거를 총선 있게 하고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승만 박사와 모윤숙 여사의 바디 디플로마시. 이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 이게 국정이든 근위적인 이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한 지도자가 제가 이 운명 무슨 운명입니까? 문재인의 운명을 읽었습니다. 근데 역사 공부라든가 법학을 공부를 안 했어요. 대학을 1년밖에 안 다녔는데 사실 공부를 갖다가 이거 책으로 해가지고 노무현처럼 책으로 고집해서 해가지고 절간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지 정상적인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책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지도자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자살한 아닙니까 지금. 역사 공부를 안 하는 분 때문에. 예? 이게 어쩝니까 이 나라.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 참 아베의 민주주의 이후에 프랑스 혁명까지 1000년 이상을 서구에서는 민주주의 하면은 안 된다 그러죠. 아베는 망하는 거 보고. 왜? 중央정치를 해가지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세력에서 다 이 나라를 망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식인데.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을 제일 잘 살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다. 그런 용단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20세기가 냉전체제 이후의 제3세계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야 잘 산다 하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된 것이 대한민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생각자죠. 그 다음에 국제사회, 유엔이라는 국제사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승인을 받게 되고 건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와 서양 문명과의 접촉을 하면서 세계사회 한국사가 교류가 됐다는 거예요. 세계사의 원 오브 파트, 세계사의 하나의 파트가 됐고 조선시대라든가 일제시대는 우리 민족은 세계사의 단절이 된 그런 시대였는데 세계사에 본격적으로 세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는 것이고 또 세계 최강대국, 최고 문명국인 미국과 교류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은 역시 이승만 박사의 결단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금 망할 나라에 붙어있죠? 망할 나라에 붙어있으면 대한민국 운명이 어찌 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어쩌면 좋아요? 예? 역사를 왜 배우냐 이야기예요. 망하려고 우리가 역사 배웁니까?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한국사가 세계사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게 되고 서양 문명에 교류를 하게 되고 미국 문명과 동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대한민국이다 하는 점인데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미라는 것은 공산주의와 분단하면서 공산주의와 최전선에 서서 자유민주 체제, 다른 나라의 자유민주 체제의 방패막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 문명의 방패막이 됐던 고구려 아닙니까? 고구려가 무너지면서 압록강이 우리 신라가 지금 그 전선이 지금 그거 됐듯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민주 체제는 정선이 후퇴해야 되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우리나라가 지금 적화되느냐? 제가 심리적인 그런 말 했으면 이 교수 웃긴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방공의 보로서 70년대는 방공의 보로서 적화가 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적화가 될 수도 있겠죠 하면은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겁니다. 침공에서가 아니라 내부의 적에 의해서 북한에게 나라를 갖다 바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주민주 체제는 6.25가 지금 유엔이 우리나라 남한말로 총선도 하면은 곧 몇 개월 내에 철수해야 된다 그랬죠. 외세는 처분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49년 6월에 철수 작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미국은 한국은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철수라는 것은 내가 키운 자식인데 땅바닥에 버리게 됩니다. 이 자식들이 유학하는 거 있으니 땅바닥에. 그러면 누가 주워갔습니까? 그 유엔이 주워갔습니다. 유엔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워갔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유엔이 관리했다는 것은, 미국이 나갔다는 것은 결국은 침공이 공산주의 6.25의 침공을 예견한 것이죠. 그 6.25 침공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빨치산들 4.3 사태, 그 요즘 발언 사건, 무수한 지금부터 이 무장한 이런 이 자기 빨치산 공산주의 세력들이 내부에서 웅크렸던 것이고, 그 세력들이, 장당 세력들이 살아남아서, 그 수범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난리 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은 결국은 미국과 유엔에 의해서 탄생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 70년 동안에 의해서 다시 우리는 미군 철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50총선의 교훈이라는 것은 외국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안 되죠. 그러면서 6.25 비극을 남겼던 것이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또한 국제적인 이런 자유주의 대립 공산주의 문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하나의 대결의 최전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끝까지 자유주의 문제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서로 교류를 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체제가 변형이 되면서 자유민주 국가가 아니라 민주민주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체제 변형이 된다면 48년을 건국한 이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나라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모습은 나라가 없어지느냐 존재하느냐, 이 분기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봉구.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토론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용직 교수님께서 그 50선거 전후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를 돌아보면은 그 소련의 공산주의가 이렇게 확대되고, 그리고 또 2차 대전 이후에 아주 격동하는 국제 질서 안에서 그 민족의 존망 자체가 참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런 상황을 다시 돌아보면은 정말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설립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또 백성이 국민이 된 것, 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세계사적인 기적인데, 이 기적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있는 것이 참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특히 그 젊은 친구들은 이런 그 당시에 이렇게 국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역사인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빨리 좀 바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국제법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보윤 변호사님께서 그 국가의 성립 요건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국가의 성립 요건을 보통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보다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이게 그 1933년에 그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라는 곳에서
체결한 조약이 있습니다. 그 조약의 2조에서 보면은 국가의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국가의 성립 요건을 항구적인 인민, 그리고 확정적 영토, 그리고 외교관계 설정 권능, 유효한 정부, 이 네 가지를 그 국가의 성립 요건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919년을 건국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거는 그 1919년을 건국으로 이해하는 게 견해는 확립된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기준에도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북한이 국가인가요? 예, 그것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전에 몬테비데오 협약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르면 북한이 국가일까요? 항구적 인민, 확정적 영토, 외교관계 설정 권능, 유효한 정부. 요걸 보면은 북한이 국가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국제법상으로는 국가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국제법상으로 이렇게 국가로 인정된다고 해서 북한을 대한민국 법체계상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헷갈리고 계신데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또 국제법상에 북한이 국가로 인정된다는 이유, 이런 것들을 들면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설령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또 어떤 국가들에 의해서 국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지 여부는 국가 승인이라는 국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별개의 국내법적 이슈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독에서 연방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했습니다. 동서독 관계는 동독이 그러니까 국제법적인 이렇게 주체로 인정하는 문제는 서독이 국제법상 독일을 그러니까 동독을 국가로 승인하는 문제와는 별개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는데요. 유엔 헌장 4조에 보면은 회원국의 자격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조약의 조항에 보면은 유엔의 가입은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에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eace loving country, peace loving states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북한이 핵 문제로 세계 질서 그리고 또 세계 평화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북한이 peace loving state인지 평화 애호국인지 이렇게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요? 예, 특히 북한은 유엔도 인정했습니다. 유엔도 인정한 반인도 범죄 국가입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정부에 의한 반인도 범죄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이 공식적으로 반인도 범죄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국제법적으로 국가니까 반인도 범죄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법적으로는 여전히 반인도 범죄 집단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맞겠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국가가 과연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인지, 유엔 회원국의 자격이 있는지, 국제법적으로도 국가로 보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국제사회가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유일 합법 정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엔에서 48년 12월 12일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38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는 주장
그 주장의 근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영희 교수님이 쓰신 책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오역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오역이란 것이 또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견해인데요. 좀 다른 차원에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얄타 회담 이래 그 대한민국의 문제, 그 한국 문제는 국제 문서에서 언제나 코리아였습니다. 이것이 뭐 Republic of Korea나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나 뭐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코리아란 의미로 코리아라는 표기가 계속 사용이 됐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진 이후에도 여전히 코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어떻게 그 한국을 표기했는지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제노사이드 조약 아시나요? 그 집단 학살 방지 조약. 그 되게 인권법 차원에서 참 유명한 조약인데요. 이게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유대인이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히 그 동병상련의 연민을 가지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거 추진하신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건데요.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이 가입을 했는데 6.25 전쟁 중에 가입을 했습니다. 예, 1950년대에 가입을 했는데요. 그만큼 그리고 이게 발효가 이후에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그 제노사이드 조약의 원 당사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게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엔에 있는 그 조약의 공식 문서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은 해당 조약에 한국이 가입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대한민국의 표기가 뭘까요? 아니, 코리아입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진행하셨는데 코리아였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코리아였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어딜까요? 예,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그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 정부 유엔이 그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는 또 다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헌의회 말씀하시면서 이주천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신 자료에 보면은 재헌의회에서 북한의 대표 100석 자리를 이렇게 남겨주셨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궁극적인 해방과 자유 통일은 재헌헌법 이래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북한의 현실을 외면한 망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무리해서 진행을 할까 사실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기록,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만들고 싶으신 직접 이렇게 진행해보고 싶으신 그런 좀 과욕이 좀 묻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대학 시절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렇게 북한에 두셨던 분들이 지금 이렇게 청와대에 많이 계신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재헌헌법 때부터 그러니까 전해 내려져 온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의 근간을 파괴하지는 않을지 이게 참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세미나 또 교육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로 바른 목소리를 내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 박사 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 학도 법학도도 아니고 사학도도 아니고 트루스 포럼을 참여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대자보를 하나 붙이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를 약간 표절해서 자유 70년, 건국 70년, 백성에서 국민으로 라는 제목으로 대자보를 고려대에 붙였고 새벽에 붙였습니다. 무서워서 새벽에 붙이고 다른 대학들도 이제 같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취임 1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유권자의 날이기도 하면서 공교롭게 안타까운 날인데요. 이 50선거에서 제가 이제 가장 큰 그 발제문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저에게 다가왔던 것은 이 천부인권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확립시키고 국민을 탄생시킨 날이다라고 이제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천부인권이라는 것이 인권, 권리, 우리가 가진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원래는 천부, 하늘에서 내려온 거기에 사실은 초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에서도 All men are created equal and are endowed by their creator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돼서 평등하게 생겨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리고 창조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여기에 초점이 더 강하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미권의 자연법, 천부인권을 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런 바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린 대한민국도 5월 30일 재헌국회 첫 세션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 당시 임시의장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 사람이 했다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와 상관없이 이승만 대통령도 그 당시에 말씀하셨지만 종교와 상관없이 사상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은 인간 상위에 인간 위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그 공화제에 사실은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 혹은 집단과는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존할 수 없는 제로섬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봤지만 북한의 헌법에서는 분명히 김일성의 민족기지론에 의거해서 북방부에서 사회주의 공산혁명을 완성하고 남반부로 확장시킨다라는 것이 분명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와 북한의 전체주의, 사교 전체주의 체제는 공존하거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상호 현상타파주의적인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현상타파주의적인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촛불혁명 소위 말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의 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북한학과에 들어온 이유가 북한을 어떻게 바꿀까,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북한을 어떻게 해방시킬까를 연구하려고 들어왔는데 그거를 공부하지 않더라고요. 북한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 북한의 사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 가르칠까, 이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왜 지금 이렇게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키기보다 우리 스스로의 헌법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정통성을 부정하는 상황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것을 지금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세워졌을까를 생각해 볼 때 물론 북한이 집요하게 그리고 또 친북 종북 세력이 집요하게 작전을 짜고 우리 대학가를 점령했던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오늘도 취임 1주년에서 77%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7%가 나오는데 그런 정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것은 일종의 사춘기적인 그런 정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가 아니야라고 부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작년에 미국에도 있었지만 미국에서도 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조지 워싱턴의 동상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제퍼슨의 동상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국의 그 기초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에나 영국에도 있었는데 영국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춘기적인 정서가 용납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끌어내리고 가치관을 파괴하려는 불량배가 북한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 뒤에 생겨난 그런 집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48년 건국 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뺏어올까라고 하는 불량배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을 바라볼 때 그렇게 정상적인 국가는 물론 아니고 우리 자식들을 납치해가는 불량배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발제문에서도 나왔던 어떤 기초적인 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불량배와 협상을 할 수도 있어요. 얘기로 해보고 뭔가 선물을 준다거나 회유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뺏어가려고 하고 뺏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 다른 2,500만 명의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그런 불량배가 있을 때 당연히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면은 다른 학부모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불량배를 사살하고 죽이고 끌어내리고 우리 국민들, 우리 자녀들, 우리 백성들, 국민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그렇게 불량배로서 규정하고 봐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 체제를 바꿔서 어떻게 하면 북한과 좀 더 아메네블한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근간, 존재 이유, 국가 가치관, 정통성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헌법에 나와 있는 평화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평화통일은 그 불량배와 손을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아니라 그 하에 있는 그 치하에 있는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평화, 우리가 매개해야 할 평화의 정의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 정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사춘기 자녀들한테 너희들 사춘기야라고 말하면 그 이후로 나오는 말들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라는 말을 안 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잘 알리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아마 트루스 포럼과 같은 이런 학생 운동 혹은 학생 조직의 어떤 교육 선도 활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자보를 오늘 새벽에도 붙이면서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라고 되게 회의도 들고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우파 혹은 자유진영의 변혁 대상은 그 변혁 대상의 단위는 개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나 집단이 아니라 개개인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5천만 명의 국민 모두 그리고 북한의 2,500만 명 개개인을 생각하면서 접근한다면 너무나 장기적으로 느껴지고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만 그 기본적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인권도 각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했던 공화제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계속해서 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태극기 집회라는 그 집단에 우리가 의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개개인이 깨어나서 개개인을 대상으로 교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력합니다. 너무나 무력하고
힘이 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태극기 집회에 전에 한번 참석했을 때 이제 스피커 바로 앞에서 어떤 행인이 아기를 안고 엄마가 아기를 안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스피커에서 깡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연설자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이제 청력을 보호해야 되기도 하고 아기를 귀를 막으면서 아유 시끄러.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집회에 이제 참석하셨던 우리 애국 시민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빨갱이 X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첫 번째로 그 집단주의, 태극기 집회의 집단주의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개인, 그 어머니 개인을 변혁의 대상이라고 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개인을 만약에 생각했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 애국 시민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지만은 저도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동생들하고 얘기할 때 매일 거의 우국하지만은 개개인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접근 방식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그리고 세련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래 12시 30분까지인데요. 제가 사실은 뭐 1시까지 뭐 빌려놔가지고 한 15분 정도 더 하고 우리 사실은 이 인류사의 가장 서광이기도 하고 가장 험하게 망한 70년의 역사를 낸 러시아의 세계적인 석학이었고 지금 우리 국가가 다시 백승이 아니라 북한 같은 노예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한 큰 염려를 가지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회의를 하는데 중요한 또 정신적인 물질적인 또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임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제가 원로는 병이라고 하는 무거운 그런 이름 아래 말씀을 드리게 돼서 조금 떨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의미에서 이 원로는 그냥 제가 이 방에서 최고령자라는 뜻하고 일치합니다. 이 50선거가 일어났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럼 주제를 참 기가 막히게 잘 잡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발표, 토론, 또 사회 맡아주신 분들께 제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들은 벌써 다 나왔는데 50선거야말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주권자로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한 날입니다. 그래서 되돌이켜 보면은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를 선출했다고 하는 이 사실과 함께 정말 국민이 주권자가 됐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게 조금 더 이 역사상으로 강조가 됐으면 했는데 헌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4대 공휴일을 제정할 때 50선거를 포함해서 제헌절을 3.1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4대 국경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50선거가 포함이 돼 있던 것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어느 누구가 발의를 해서 무슨 모략이었는지 지금 음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헌절을 우리 공휴일에서부터 빼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식이 무너지는 한 징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 같은 거는 국민 참 모두가 특히
이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석해서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을 주권으로 하는 나라로서 출발했는가 하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 해주셨는데, 특히 변호사님께서 배보윤 변호사님께서 주권에 관해서 헌법의 의미에 대해서 법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어요. 쉽게 말하면은 한 나라가 주권 국가가 되려면은 이 내외가 다 일치해야 됩니다. 내적으로 그 나라의 주인인 사람들이 합의하는 그런 식의 체제가 된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들이 우린 이런 국가를 세웠다 하더라도 밖에서 인정을 안 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국가가 탄생했던 것이고, 바로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한 그것의 초석이 바로 50선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한테 상식으로 다 몸에 배 있어야 될 텐데, 사실 국민 가운데 5월 10일이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 불행한 현실에서 참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요한 점은 다들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또 러시아 전문가로서 하나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오늘날 우리가 유엔을 생각하는 것보다 유엔의 역할, 비중은 그 당시에 훨씬 컸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이 공산주의에 대한 저항,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생각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는 이 개인의 자유나 이 개인의 재산권 같은 걸 부정하고 이 계급 투쟁에 입각해서 역사를 해석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 소위 이 좌파 이념이라는 걸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독립하고 관계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공산주의는 바로 이념 때문에 민족이나 국가를 절대적인 단위, 주권체로 인정하지를 않고 전 세계의 노동자가 단결해서 하나가 되는 이 세계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에 가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공산당의 지령에 복종한다는 것이고, 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생활의 영역까지도 당의 지령을 내리면은 다 복종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공산당이라고 하는 건 세계 전체의 본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공산주의 국가로서 당당하게 세계에서 이 공산당 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소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스탈린의 소련은 전승대국으로서 동유럽까지 집어삼킨 그런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적으로 이 복지국가를 만든다,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 하고 별도로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고 하는 건 국가가 아닌 것이었어요. 즉 공산주의 소련이라고 하는 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고 그랬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로 뭉친다는 것이고, 실제 국가 구조상 겉으로는 하나같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공산당의 지령에 따르고, 공산당의 지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스크바 본부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스탈린은 소련의 독재자 중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독재자, 바로 자주 독립하고 공산주의는 전혀 양립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독립을 한 다음에 우리끼리 사유재산 제도에 제한을 가하고 하는 걸 한다면 그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 공산당하고의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독립하고 상반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일찍부터 깨달았던 분이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같으신 분들이었고, 이승만 박사는
워낙 동양적인 학문에 통달한 데다가 서양의 또 최고 학문 영역에서 또 우리나라의 참 애국자로서 가장 비난하고 힘없는 민족 지도자로서 국제사회 정상들하고 교류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의 실체를 이론적으로도 이미 1923년에 꿰뚫어 봤습니다. 그분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평한 것이 공산주의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 그 이상이다. 노동하는 다수 농민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공산주의의 가장 강점이고 그건 나도 바로 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다. 다만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그 이상을 달성한 거하고는 전혀 반대로 안 된다. 그때부터 그분은 꿰뚫어 봤던 거고 국제정치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50선거를 이루기까지의 노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항일운동을 해서 또 연합군의 그 일본에 대한 승리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독립국가가 탄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명색으로야 북한도 독립국가라고 자기도 주장하니까 있었죠. 그리고 아까 김은구 트루스 포럼 대표가 지적했지만 UN 가입 자체가 대내적 관계를 볼 적에 반드시 독립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 얘기했지만 그 중요한 이해가 우크라이나가 소련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구성원이었지만 UN 멤버였어요. 그래서 우리 독립 당시부터 우크라이나는 UN 멤버십을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UN 멤버십이라는 것이 독립국가 실제 보장이 되는 건 아니죠. 특히 그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는 모스크바로부터의 지령을 받고 항상 이중 체계로 움직이는 것이죠.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8년, 99년, 9월 9일에 이제 북한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선포된 후로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보낸 국가 원수로서의 이 편지는 김일성 씨에게 이렇게 보내지만은 그와 반대로 동시에 그 공산당 서열로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자격으로 할 땐 김일성 동무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48년 김구 선생이 이 남북 지도자 회의한다고 했을 때 스탈린은 김일성 동무에게 내리는 충고하는 것을 보내서 이 남한에서 대표들이 오면 이렇게 해라.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이건 겉으로는 독립이나 속으로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50선거를 할 때까지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항일 투쟁, 반공 투쟁에서 승리를 해야 됐었고 그와 동시에 아까 어느 분이 발표에서 언급했지만은 사실 영미도 우리가 독립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탁통치 같은 걸 얘기하니 이것도 또 우리가 극복을 했어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 건국이야말로 현대사에서 유일한 혁명이었다고 봅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건 주권자가 바뀌고 이 이념, 이상이 바뀌는 건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다가 그 다음에 미군 또는 소련의 그 점령하에 있었던 상태에서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독립국가의 국민이 되고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국시화하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 다만 보통 혁명 생각하면 밑에서부터 일어나서 힘으로 뒤엎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는 독립의지를 가지고 독립투쟁을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일본을 무너뜨릴 수는 없고 다행히도 일본이 과욕을 부려 연합군하고 싸웠기 때문에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에서 이 50이 올 때까지 유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통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 어느 나라 면에서는 대한민국은 유엔이 탄생시킨 그런 그 국가였어요. 국제정치적인 맥락에서 볼 적에 1945년 즉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 6.25 전쟁이 끝난 53년 그때 마침 또 스탈린이 그 해에 죽죠. 그때까지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의 이스라엘 포함한 그쪽의 분쟁이 좀 있었고 이 그리스 쪽에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국제적인 분쟁 지역이 바로
한반도 남반부를 스탈린이 마저 먹어가느냐, 이승만이 독립국가를 만드는데 성공하느냐, 이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45년 당시에 이승만은 빈환한 아무것도 없는 이 약소민족의 독립운동가였지 조직도 돈도 없었고, 스탈린은 전승대국 동유럽까지 장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대결에서 결국 이승만의 독립의지와 이 안목과 그동안 쌓아왔던 국제적인 인맥, 그런 걸 가지고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나라를 설득하고 미국을 협박도 하고 해서 얻어냈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그 모윤숙 씨 같은 분이 민결까지 써가지고 절박하게 해서 태어난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실제 유엔에서 남한 단독만이어도 해라 하는 결정을 얻어낸 다음에도 실제 고심이 무지막하게 많았어요. 이승만 박사가 올리버 박사하고 교신하는 걸 보면은 선거를 한다고 했는데 참여율이 낮으면 어떡하느냐. 또 어떤 그 하지중장 고문관이 아주 좋은 발상을 낸다고 해서 유엔 감시단 수가 적은데 동시다발적으로 선거를 하면 어떻게 다 감시를 하느냐. 그러니까 순차 선거를 한다. 이런 또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게 이 박사를 또 그냥 거의 쓰러뜨릴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공산당 좌익들이 순차적으로 때려부시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로비를 해서 안 된다. 전국 동시적으로 해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 50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919년 건국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순전히 대한민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48년 건국이라고 하는 거를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좀 안 되니까 어느 틈에 슬그머니 1919년 건국설을 들고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임시정부하고 국가도 구분을 못하는지 그걸 지금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 독립을 갈구하는 마음이 3.1운동으로서 전 민족의 참 애국운동으로서 분출이 됐다가 그 힘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임시정부가 솟아났던 거를 이 상해에 한번 결집을 해서 이 통합정부를 만들고 했던 거지만 이거는 운동체의 결합이지 국가 건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도 지적됐듯이 임시정부로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9년설 우리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가를 생각을 하고 세우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을 건국의 시발점으로 한다면은 3.1절을 시발점으로 해야지 무슨 4월 11일이 어떻고 13일이 어쩌고 이건 난센스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조작된 얘기들입니다. 이건 순전히 대한민국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은 우선 이런 세미나를 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8.15 광복절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소리를 내고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 많이 얘기가 있었지만은 제 개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다음 행사해야 된다고요. 네. 네, 알았어요. 예, 지금 끝냅니다. 예. 8.15라는 날이 우리 해방이 된 날이죠. 해방이 되면 우린 광복, 독립을 찾을 줄 알았는데 불행히도 해방이 곧 독립이 되지 못하고 분단 점령이 됐기 때문에 광복 대신에 해방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 말하면 절반만의 광복이죠. 어떻게 보면은 절반 또는 거의 그보다도 적은. 그런데 48년에 우리 대한민국 남반부에서는 우리가
명실상부한 독립국가가 되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는데 북한은 우리가 아직도 회복해야 할 실제로 남아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독립이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를 위시해서 독립운동했던 분들 그 재헌의회 의원들이 일부러 서둘러서 8.15에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 수립을 선포한 겁니다. 즉 40년 동안 노력해서 쌓았던 그 결실을 바로 8.15에 얻은 거죠. 그래서 해방하고 독립하고 겹친 날이 광복으로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해방 67주년 대한민국 거꾸로 해방 73주년 대한민국 독립 70주년 광복절 하면은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이제 건국이 죽을까봐 건국설 하니까 사실 국민의 정서를 봐서 건국이라고 하는 어감이 조금 생소하니까 거기서 오는 반감도 있고 또 광복절이라는 말을 놓치기가 싫어서 또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사실 말을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8.15에 우리가 해방도 됐고 독립국가로 탄생했는데 그 바로 씨앗은 50선거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